10월 7일 배상훈 정종원의 막장 토론 정종원입니다. 배상훈입니다.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언제지? 그저께. 어린이날 뭐했지? 지금 자기가 그걸 뭐.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냈지. 어린이날 맞아. 우리 저 둘째가 친구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고 한강에 데려다 주러 갔거든요. 와, 엄청 많죠.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에버랜드 롯데월드는 뭐 입장만 1시간이고 바글바글해 갖고 진짜 너무 갑갑했대요. 거기 갔던 아버지들이. 그런데 또 안 가면 욕 먹을 거고 가자니 스트레스 받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이게 이놈 자식들이 어버이로 나를 취급을 해서 뭔가를 줄까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기다려? 그나마 한 10년 전에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는 그림으로 카네이션을 보여주더라고. 그렇지. 사진도 못하고 돈이 없다고. 데보라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데보라님은 저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이세요. 뉴질랜드신가? 하여튼 뭐 그래요. 용희님, 문주님, 서정헌님, 뭐 그리고 인디고님은 일본이고 포청천님, CSI님, 크레용님 반갑습니다. 글로벌한 방송이군요. 그렇죠. 예. 어쨌든 목소리가 작대요. 예. 예. 너무 크다고 해서 항상 뭐 지적을 받다가. 영원님, 스르르님 반갑습니다. 안 들린대? 예? 아, 너 왜 안 들리지? 전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음성 여보 안 들린대. 지금도 안 들리나요? 왜 이제 안 올라가지? 이게 몇 번이야? 마이크를 바꿔주시면. 바꿔요. 예. 캐나다구나. 죄송합니다. 캐나다. 우리는 생방송이니까.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데보라님? 어쨌든 지금 마이크가 안 돼 갖고 해봤어요. 아 됩니다 이제. 예, 네 되죠? 예. 멀게 들린대요. 예. 제가 우리 이 카메라 이거를 뭐야? 저기 음향에서 이걸 안 올려놨네. 예. 지금 잘 들리겠죠, 뭐. 잘 올라가네 저 마이크 소리가. 제 것도? 아니야. 제 건 아니네요. 예, 잘 올라갑니다. 예. 어쨌든 스르르님 반갑습니다. 또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5월 초 날씨는 좋죠? 예. 근데 오늘은 이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예. 먼저 어제인가요? 백상 예술대상인가 거기서 그 나무 조연상을 받은 그 조연철 씨 DP죠. DP의 조석봉 역할을 맡았던 조연철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받았는데 수상 소감이 좀 화제였죠. 뭐 또 보니까 조연철 씨 아버님이 지금 위독한 상태여서 투병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아버님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뭐 이 아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세월호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또 세월호 관련된 영화도 제작하셨더만. 예, 너와 나라고 하는 영화를 한 6년 넘게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조연철 배우는 사실 서강대를 중퇴하시고 한예종의 영상원을 나오셔갖고 상당히 실력 있는 저는 연출자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연출로는 돈이 안 되니까 아마 여러 그 영화에 조연 단역으로 많이 나오셨어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연철 배우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연기 진가를 인정받아서 조연상을 받았고 조연상을 받으셨죠. 수상 소감에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 세월호 이야기, 그리고 김용균, 변희수 하사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애틋함, 안타까움을 이제 표시했는데 이런 분까지는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길래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분이 누군지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그분의 그 조연철 배우의 가족사와 연결돼 있죠. 일단 그 박길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 박길래 선생님이라고 하신 지금 돌아가셨어요. 박길래 씨가 한국에서 최초로
보통 진폐증 이러면 탄광에 이제 광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또 많이 걸려가지고 직업병으로 유명한데 이 박길래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박길래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건 뭐냐면 이분은 뭐 탄광 근처도 갔지 않았고 상봉동에 살고 계셨는데 상봉동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서울 상봉동이요? 예, 네. 서울 상봉동 옆에 있는 연탄 공장 옆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양품점 이런 데서 일하시고 온갖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사셨는데 연탄 공장에서 날아온 이 뭐라고 하지 이거 분진이라고 해야 되나? 탄진에 워낙 이제 오래 사니까 침착된 거예요. 예. 폐포가 침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예. 폐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직업병으로서의 진폐증이 아니라 공해병으로서의 진폐증의 최초의 사례가 우리 박길래시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뭐 평범하게 생활하시고 악착같이 이제 생활을 살다가 이제 집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었고 그게 하필 상봉동의 집이었죠. 삼표연탄이죠. 삼표연탄 근처에 있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담배도 안 태우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진폐증이고 진폐증의 원인이 담배가 아니라 탄진에 의한 이제 이어가지고 이 소송이 1970 이분이 언제 이 소송이 걸렸냐면 이 박길래시 병명이 제대로 밝혀진 게 1986년 11월입니다. 국립의료원에서 폐조직 검사를 받아본 결과 탄분 침착증, 그러니까 진폐증으로 확인이 됐던 건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이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게 조현철 씨의 아버지 조중래 선생이라고 지금 명지대 원래 교수였는데 한국의 환경운동의 제1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운동이라면 최열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환경연구회를 만들고 이런 공해라거나 이 환경 문제 관련된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이 조현철 씨의 아버님인 조중래 선생이 이 박길래시 사건을 가지고 이건 사회적 이슈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 게 바로 조중래 선생의 형 유명하죠. 한국 인권 변호사 상징이라고 하는 조영래 변호사가 소송을 걸어서 이 싸움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아까 그 공해병으로서 진폐증 판정이 처음 받은 사건이었던 박길래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현철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활동을 지켜봤으니까 이 박길래 선생, 박길래 씨 이분이 보여드리면 이게 1990년 지구의 날 캠페인에 나와서 저게 까만색 옷을 입으셨던 분이 박길래 씨예요. 내 패를 돌려다오 이러면서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환경 공해 문제의 어떤 활동가로 나셨던 결국 돌아가셨어요. 결국 2000년에. 그렇죠. 예. 2000년 이때 이 진폐증 판정을 받을 때가 36, 그렇죠. 37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조현철 배우가 아버지가 이제 상당히 위독한 상태고 또 아버지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박길래 선생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례를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알고 있는데 최근의 사건들이니까 근데 박길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의문을 가졌던 보니까 한국의 환경운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분이 이게 당연하게 이게 삼표연탄에 대해서 이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진폐증이 걸렸다라고 소송을 거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상봉동 삼표연탄 주변에 사는 한 2,0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역학조사까지 다 한 거예요. 다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밝혀진 게 한 10여 명 정도가 그렇죠. 박길래 씨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진폐증이 걸린 거야. 그렇죠. 아니 뭐 탄광에 근무한 적도 없는 이런 분들이 이게 걸리면서 이제 오히려 이게 직업병으로서의 진폐증만이 아니라 공해병, 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박길래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처럼 사실 연탄 공장의 옆에 살았는데 설마 그런 병이 걸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근데 그런 것을 공론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공해 요소들을
이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선생이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뭐 배은심 여사 같은 분 같은 경우는 바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떤 사회 의식이 좀 더 이제 깨고 이러면서 적극적 활동을 하시는데 보통 당사자한테 시한부 판정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길래 씨는 이제 활동가가 되신 거죠.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내 탓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환경운동사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송면, 수원중독, 어린아이, 그다음에 원진 레이온, 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박길래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나도 부산에 살 때, 우리 부산에 사는데 전방 1km 안에 뭐가 있었냐면 왕표 연탄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산표 연탄이 아니고 부산은 왕표 연탄인데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진짜 있잖아요. 그 석탄 탄가루가 산처럼 쌓였어요. 그렇죠. 산처럼. 그럼 이게 옆에 살면 저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다 날아오죠. 물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럴 때 약간 덮어두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심각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전혀 몰랐죠. 이런 어떤 소송이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도시근교 사람 사는 거에 탄을 쌓아두고 옆에서 그냥 연탄을 찍어내고 이제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해 물질을 포함하는 어떤 이런 공간들이 대부분 거주지 바깥으로 가게 된 어떤 근거가 된 것도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그 연탄 공장 옆에 있는 인근에 살기 때문에 이런 공해병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땅값 떨어진다. 그렇죠. 예. 집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소송이나 박길래 씨 활동에 대해서 주변에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대단히 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었는데. 김이쁜님, 연산동, 안락동, 왕편탄 아세요? 거기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연산동에 살고 그게 안락동으로 가는 그 길에 보면 왕편탄에 엄청. 그럼 김이쁜님은 거기 사셨던 분인가 봐요. 예, 그런 거 같네요. 딱 연산동, 안락동, 왕편탄 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신다는 거는 저와 인접거리에서 살고 계셨다는 분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 조연철 배우의 수상 소감을 보면서 박길래 선생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저희가 뭐 조연철 배우나 조연철 배우의 아버지 조종래 선생이나 조영래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박길래 사건의 중요성을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보시고 이게 검색해 보시면은.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땅값 떨어진다. 이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야? 예. 만약 이게 1986년도가 아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 저런 뭐 공장 회사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소송 걸면 당장 나올 반응이 우리 아파트값 떨어져.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건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바로 30년 전에 박길래 씨의 이런 소송과 외로운 그러나 어떤 의미 있는 싸움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렇죠. 이걸 저도 이번에 조연철 배우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건이에요. 저도 뭐 다른 사건이 이런 들었는데 박길래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저도.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이나마 좋아지는 것들이 이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싸움과 이 소송을 통해서 박길래 씨가 혜택을 받은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죠. 뭐 이미 그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투병생활을 하시고 건강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그러나 이제 오히려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아까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을 그 인근에 살았던 진폐증 환자라거나 이런 진폐증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거나 혜택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런 이제 위험성들을 이제 자각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었던 거죠. 예. 우리 이영님 씨도 안락동 생각나신대요. 예. 부산 분들인가 봐요. 그렇네. 또 왜냐하면 저희 동네 그 왕표 연탄 얘기하다 보니까 왕표 연탄 옆에 뭐가 있냐면 대한색소라고 있었어요. 색소. 그러니까 그 물들이는 거 있잖아요. 색소 염색. 그런 공장이 또 있어가지고 그건 또 하천 오염. 그렇죠. 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지. 거기가 이제 그래서 그 동네에 하천이고 우리로 치면 똥물이라고 했거든. 그렇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요인들. 연탄 공장 옆에 있고 색소 공장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하천이 멀쩡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지켜보는
똥물이다 안 가야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서서히 그렇죠. 예. 환경에 예. 위험물에 중독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푸뱅크님도 오셨고 예. 지수님, 네. 은홍님, 선혜님, 마리안느님, 자몽님, 예. 하지님 예.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박길래 선생을 기억하는 우리 조현철 배우의 수상 소감 이런 것들이 야 뽀대나네 뭐 나름대로 그냥 뭐 또 의식 있는 배우인 척하네라는 식으로 틱틱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은 또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참 기특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의 사건 사고는 먼저 또 보험살인. 네, 보험살인. 최근에 또 보험살인 작년에 발생 사건이고 지금 최근에 보험살인으로 기소되어서 지금 최종 구형이 그 무기징역 떨어졌고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또 벌어졌죠. 그렇죠. 작년 5월 말에 그 니코틴 살인이라고 참 이거를 남편이 40살의 남편이고 아내는 37살이고 이제 니코틴을 이 아내가 샀어요. 액상 니코틴을. 왜냐하면 저기 전자담배로 하는. 근데 그 당일날 이제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갑자기 쓰러졌어. 쓰러졌죠. 작년 5월경에 집안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어. 119가 출동했지만 이미 이제 사망한 이유였고 상태고. 이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어쨌든 부검을 해야 하니까 의외로 부검을 하니까 급성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나온 거야. 거죠. 그랬던데 그래서 이것저것 파보니까 그 아내가 액상 니코틴을 샀더라. 그리고 그 아내가 내연남이 있더라. 그리고 이것저것. 그리고 그 남편의 친구들은 그 남편이 담배를 이미 8년 전에 끊었다더라. 그리고 보험을 죽으면 보험 1억 8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된 상태더라. 그러니까 정황 1, 2, 3, 4. 정황은 다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니코틴을 어떻게 몸에 주입했는지 먹였는지. 근데 보니까 미숫가루를 먹였다고 하니까 미숫가루에 넣어서 또 물에 넣어서 이렇게 먹게 한 거 아니냐. 나는 의심은 드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죽었어. 그리고 사인은 니코틴이. 니코틴은 액상 전자담배의 그 액상 그거죠. 액상으로.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인터넷 구매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거는 보험 살인이다라고 보는 거고 당사자는 나 난 그러지 않았다. 이 남편이 2개월 전에도 그 전자담배를 폈다. 폈고 그리고 피다가 아마 실수로 아마 뭐 이렇게 그랬을 수 있고라는 게 주장이고 또 자살을 한 어떤 뭐 이게 있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개연성이 있다. 충분하다 남편이.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여러분 생각해도 정황상은 분명히 정황은 죽인 것 같죠. 근데 이 형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1% 혹은 2%의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형사 사건은 유죄를 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단 그 액상 니코틴이라는 게 전자담배 많이 피잖아요 요새.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쪄서 피는 것도 저는 전자담배를 안 핍니다. 그냥 담배만 핍니다. 그 전자담배의 시스템을 모르는데 그 액상으로 해가지고 수증기 뿜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쪄갖고 하는 건 담배를 쪄갖고 하는 건 또 다른 거고. 다른 방식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액상 니코틴을 여기 이제 전자담배에서 피우는 거죠. 근데 그 액상 그 니코틴 그 원액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건 규제가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뭐로 치면 그게 독성 물질이잖아. 그렇죠. 독성 물질을 휴대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단 그걸 이 방식으로 풀면 그냥 담배가 되지만 다르게 되면 그게 독약으로 쓰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보통 독약에 대한 규제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약 문제라거나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도 독약으로 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그 담배는 독약이죠. 아유, 담배는 독약인데 독약을 피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 독약은 예를 100년 동안 피가 죽는 그렇죠. 100년 동안 누적돼서 죽는 독약이고 액상 니코틴이란 농축액을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HSP님처럼 규제가 안 되나요?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해야 돼. 나도 몰랐다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규제를 잘 봐. 내가 피는 담배 한 가치를 가지고 이 배상원을 죽일 수는 없어. 알죠? 10가치를 가지고도 입에다 다 집어넣어서 피게도 죽진 않아. 근데 이 액상은 어떻게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지금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는 경로가 외국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차단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일일이 다 못 사게 이거 어떻게 못 사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좀 상당히 그 구멍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물론 하려면 하겠죠.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건 딱 보면서 저는 이게 과연 이제 보험 살인 사건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아까 이 독성 물질로서의 액상 니코틴에 대한 관리 규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수면제를 왕창 산다거나 약간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약품 물질들을 살려면 그냥 쉽게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죠.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어디 화학약품 같은 그렇죠. 경우도 분명히 가서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인이 그냥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몇 달 됐죠? 그 화공약품상에서 이 약품을 개인은 못 삽니다. 근데 그 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위조해 갖고 그러니까 위조 아니요. 만든 거지 가라로 만든 그렇죠. 거지. 해 갖고 그걸 살 수 있는 이것도 이제 큰 어떤 허점이다. 근데 그건 또 어쨌든 규제는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규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느냐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외국에서 모형총을 부품을 나눠서 팔아요. 와서 조립을 해요. 근데 그 일부만 바꾸면 실제 총 기능을 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규제해야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일종의 인터넷 공급 구매망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될지가 참 지금 촘촘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모든 규제와 모든 그런 위험성들을 차단하는 차단벽을 설치할 수는 있어. 그건 뚫려. 근데 그 모든 걸 그런 거 있잖아요. 모순이라고 하듯이 모든 걸 막는 방패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도 선량한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 그런 의미의 규제는 있는 건데 이게 규제가 100%다 0.1%의 가능성도 없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규제는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런 아까 액상 니코틴 같은 경우 독성 물질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규제 자체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규제가 있어도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뭐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돌파가 되겠지만 아예 규제가 없는 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하여튼 좀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다. 보험 살인은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저번에 뭐 얘기했던 그 캄보디아 만삭 부인 그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 살인 의혹 판결도 그것도 무죄 났죠. 그러니까 그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로 가는 거는 그건 법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위험성, 가능성에 대한 규제와 제어와 차단 장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니코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결론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독성 물질이라든가 국제 간의 거래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이 국제 간의 거래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독성 물질, 위험 물질에 대한 이것도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촘촘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방법은 좀 난감합니다. 지금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그나마 뭐 이렇게 생명보험이나 뭐 안보험이나 들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보험을 안 듭니다. 그런 위험성은 없겠네. 저도 안 이런 말 했다가는 이런 말 했다가 그 우리 그 와이프가 들으면 그 뭐 오해를 하겠지. 작살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급성 니코틴 중독에 으로 사망한 남편에 대한 이제 보험 살인 의혹 재판이 지금 최근에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판결 나오면 또 언급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나는 이게 좋은 선량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흉기 난동을 일으킨 그것도 취객이죠. 취객에 대해서 남녀 경찰이 그리고 경력이 우리 지난번 인천 그 층간소음 때문에 보였던 거조죠. 경력이 좀 있는 남자 경찰과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여경이 있었는데 이 둘이서 이번에는 그 범인이라기보다는 그 취객 난동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이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밤에 급하게 제 개인 방송에서 이거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사건 자체는 어제 발생했습니다. 하남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아니요 발생한 거는 작년 9월이래요. 아니에요. 지난해 9월. 그건 저거지. 발표한 게 어제가. 아니. 맞아요. 예,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아닌데 어쨌든. 예. 어쨌든 그 경기 상황. 하남시에서 한 그 술에 취한 고객이 포인트 적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슈퍼에서 이게 말다툼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대형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건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그러니까 뭐냐 이 갈등을 중재를 하고 경찰 출동해서 그 취객을 돌려보냈는데 그렇죠. 느끼막상 저 여전히 이 취객의 불만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경찰이 그 주변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흉기 칼을 들고 쫓아왔죠. 쫓아온 그 취객이 뭔가 다시 행패를 부리려고 할 때 그 남녀 경찰이 이제 그 취객을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또 사태를 수습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인정해 줄 만한데 문제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허술해 갖고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줄 정도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왜냐? 첫 번째 그 경위가 자기가 생각하기 분명히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게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경계 상태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마트 앞에서 핸드폰 혹은 이 통신기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CCTV 상에도 보이는 게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다가와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이제 칼을 든 건 인식한 거예요. 그건 사실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은 주변을 좀 경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같은 조원인 여경한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오니까 그냥 아무런 어떤 거 없이 맨손으로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한 손에 칼이 있죠. 근데 그렇게 급박하게 잡으니까 제압이 안 되죠. 그냥 몸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쪽 바깥에 서 있던 화면 바깥에 있는 여경이 뛰어와서 근데 이 경위가 그랬나 봐요. 빨리 이거 칼 뺏으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경이 쫓아와서 저는 그래도 칼 뺏으라는 얘기가 뭔가를 해라는 얘기인데 쫓아와서 두 손으로 칼을 이렇게 딱 해서 둘이 힘을 써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압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제 역으로 묻는 거죠. 그 여경 애가 지금 임명된 4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칼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만약에 이걸 여길 칼 자루를 잡지 않고 만약에 비끗해 갖고 칼 나리를 잡았으면 이거 손 다 나간 거거든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이 사태를 제압하려고 했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그 일반적인 교육 훈련이 돼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원래 이 사건이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릴리스 공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인천 연수구 층간 소음에서 남녀 경찰의 어떤 대처의 어떤 무능.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죠. 반대 케이스로 잘했다는 케이스로 이제 좀 이렇게 언론에 좀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배상훈 선생이 볼 때는 이건 잘한 케이스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압을 했어요. 수식에.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 그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잖아요. 3단봉 이런 거 있잖아요. 3단봉도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있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테이저건을 쓰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려고 장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맨몸으로 맨손으로 아니 그것도 무슨 뭐 무술을 해서 업어치기나 아니면 제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에서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찰의 전문성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제가 보기엔 그 여경 다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맨손으로 칼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탁 잡았어요. 역시 이게 전문가가 다르네. 보통 다치면 있잖아요. 뻔해요. 다치면 이제 뭐라고 하냐 의인으로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범인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이게 제압을 하려다가 뭐 어떤 상처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약간 또 다르게 또 아름답게 포장을 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명들이 4개월밖에 안 되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렇고 그 여러분 보시면 칼이 이만해요. 상당히 위험. 그거를 맨손으로 달려서 잡는다는 게 이게 그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은 이거 휘두르다가 잡다가 이거 나가면 이거 신경 다 끊어져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거를 이걸 발표한 경찰 놈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발표했는지 이게 그런 거지. 이전에 인천에서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이 대치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또는 약간 소극적으로 빠져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커진 거 아니에요. 특히. 그런데 그렇죠.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적극 우리가 모든 경찰들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들은 극히 예외고 그렇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유능함,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것이지. 그렇죠. 뭐 도망 안 가고 들어와서 뭐 용감했네. 용감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용감한 경찰은 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는 적법하고 적확한 경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용감한 거는요. 전쟁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 용감함이지 지금 이 상황은 적절한 매뉴얼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용감함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따위로 하면은 그러면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있는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이 칼 이렇게 하는데 가서 다 맨손으로 잡으란 얘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이게 소임이 고무가 되면은 누가 그럼 경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가지고 있는 장비는 다 뭐예요? 이런 바보 이걸 잘했다고 이거 늘리지 않은 그런 경찰의 그 수뇌부 놈들도 정신이 좀 나간 인간들이라고 보고 또 그 경이란에도 뭔가 자기가 뭐 판단을 잘했다고 판단을 잘했다고 하면은 애초에 그 사람이 접근하는 부분을 미리 알았어야죠. 바로 앞에서 접근하는 칼 들고 접근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봐갖고 맨손으로 지가 잡고 있는 게 뭐가 잘하는 거 지도 죽을 뻔했는데 그걸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있다가 오고 있네 그러면 적절하게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하든가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죠. 저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잘한 거나. 하여튼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약간 봐야 될 지점들을 또 우리 배 선생은 또 짚어주신 것 같네요.
인도할까요? 예, 예. 전 속상해요. 젊은 애들이 그 저기 20대 20대 후반에 경찰 애들이 그 저런 거 보고 그냥 달려들까봐 그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그 경찰 활동도 못 해보고 그 죽는 그런 생각. 아이고 참 전.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미국 드라마나 미국 범죄 드라마 보게 되면 얘들의 패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딱딱 정해져 있더라고. 그럼요. 이런 사건 벌어지게 되면 뭐 하여튼 뭐 그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매뉴얼화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모든 거예요. 드라마에서 고장면들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렇죠. 그게 여경이든 남자 경찰이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총 있으면 총으로 쏘고 테이크 쏘고 있으면은 제압하고 그게 먼저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럼에도 뭐 이게 뭐 불행한 사건으로 간 게 아니라 해결된 건 그렇죠. 다행인데 그건 다행이지만 다행인 과정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 시각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요즘도 할까요? 사건은 예. 뭐 시사는 뭐 아무래도 뭐니 해도 지금 저 지난 한 뭐 몇 주간 한 달여 과정의 금수완박 전쟁 그 이후 어쨌든 끝나버렸으니까 거의 일단락됐죠. 예. 공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이후의 전쟁의 국면에서는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상황. 지방선거 앤드 보궐선거잖아요. 보궐선거.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이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됐고 여기는 공천이 된 거죠. 전략 공천이 된 거고. 예. 그 전에 이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형식적으로는 했죠. 뭐 했죠. 예. 그리고 저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힌 거고. 공천된 게 아니죠. 공천된 게 아니죠. 원래 누가 있다고 하던데. 원래 거기 출마 예상자 박민식이라고 그 윤당선인의 그 특보가 거기에 공천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천 신청 끝났어요. 이미 끝났지. 근데 이제 저기 안철수 위원장이 나도 하겠소라고 하니까 사실 그거는 뭐 공천 신청 기간이라는 건 법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당연히 그 안철수가 되지 않겠냐. 이러해서 이제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뭐 인천 계양을 저기 이재명 분당갑인가요? 분당갑은 김원혜 도지사 후보가 나가면서 공석이 된 그 자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유력한. 그래서 이제 다시 대선급 주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보궐선거가 된 거죠. 그렇죠. 뭐 이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전 지사가 이번 보궐선거에는 나오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이 간격이 짧기 때문에 대선하고 저도 사실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좀 느낌이 그랬던 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문파의 스피커들이 계속 그걸 했어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안 나오고 싶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지자를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극복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김남국도 뭐 자기는 뭐 말렸다고 하지만 그거야 뭐. 송영길이 열심히 펌프질한 거 아니야? 송영길이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일단 민주당 대표였다가 어쨌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 그래서 서울시장은 워낙 안 되는 선거고 민주당에서 누가 내더라도 다 이제 깨지는 선거인 것 같아. 그 자기가 약간 자기 말로는 살신성의하는 마음으로 희생한다는 어떤 나가면서 이재명 후보도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자기 상임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판에서. 그래서 이재명 돌아와서 이재명을 부활시키고 자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약간 석패하고 그리고 자기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앞에 내세우고 그 자기는 그 밑에서 다시 이제 정치적 재기와 부활을 모색하겠죠.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인천 지역 박남춘 같은 사람은 좋아하고 또 뭐 김동연도 뭐 좋아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그게 딱 좋은 거냐? 저는 안 좋은 거라고 보죠. 이재명 지사 개인으로 볼 때는 너무 빠른 등판이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선 후보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판세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이재명 대 반이재명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나눠지는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분석이라는 게 지방선거에서 워낙 좀 밀리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국힘 어드밴티지인데 뭐 서울은 안 될 것 같고 저기 경기나 인천 정도를 다 이기면 그나마 이거는 뭐 선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리더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상징적 인물로서의 이재명 후보가 빨리 조기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앤드 지금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렇죠. 뭐 대장동 수사 진행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하 이제 이 검찰 라인에서 강하게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이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는 조건에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나마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기 등판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대선 후보를 이렇게 소모하는 거는 저는 약간 소모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소모의 근저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핵심들의 선거 패배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기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수작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성과 어떤 스스로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5년 뒤에 정권 창출 같은 데 어떤 것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뭐 핵심적인 건 유지하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 결국 이재명이 필요한 거예요. 대형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어쨌든 특히 차기 당선인의 0.7%로 석패한 이재명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을 근데 빨리 조기에 소모해버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개인은 소모되지만 지금 어떤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은 연명하게 되는. 저는 민주당 전체로 봐서는 전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대선도 지난 3월 9일 대선까지 과정도 이게 그냥 에너지가 양쪽이 쫙 끝까지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 선거는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이게 뭐냐 이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이럴 수는 없거든. 그렇죠. 선택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 있고 나면 그 선택에 대한 후과로서 어떻게 이제 이 정부를 운영해 가는가를 보면서 적절하게 견제도 그렇죠. 하고 또는 뭐 지지자권 지지하고 이런 과정을 가면서 또 선거가 오면 그때 또 한번 피크처럼 또 쫙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대선이 3월달 대선이야, 7월달 대선이야, 12월달 대선이야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 왜? 선거라는 게 항상 선거는 딱 나누는 거거든. 이 편이냐 이 편이냐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죠. 긴장감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준석 뭐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대요. 연장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공식적으로 연장전이다. 이거 TV죠. 아니 라디오 그 나와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을 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마인드에는 어떤 영혼이 없잖아. 오케이 이거는 대선 연장전이야. 그러니까 대선 연장전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는 이런 아쉬움이 있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시즌 2야 연장전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윤희숙 전 의원을 개항을 해 뭐 전략 공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는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그 국민의힘 전략가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방송 나오는 정치평론가들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판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선과 같은 정도의 극도의 전 국민적 긴장이 조성되는 이 선거 그리고 이 지지자 A냐 B냐로 국론이 쫙 나눠진 선거. 왜냐하면 그건 선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상황이 일상화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3월달 선거인데 또 그런 국면의 긴장들을 쫙 거는 게 이제 이게 도움이 될까? 그렇죠. 저도 참 그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일단 나왔어요. 나온 거고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 뒤에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안 그래도 뭐 거기는 뭐 워낙 그 민주당 우위에 개항을 지역구인데다가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를 떨어지지 않거든요. 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나 붙냐 문제가 아니라 좀 큰 차로 이겨야지 면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큰 차 그렇겠죠. 그리고 적어도
본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선에 그러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해서 어쨌든 선거에 상징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개항을 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인천, 경기, 서울 다 돌아다닌다는 의미잖아요.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몸을 던지시겠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 선거만 하더라도 오세훈, 송영길은 오세훈 어드밴티지인데 간격은 좁아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여론조사보다 어쨌든 지난번에 윤석열, 이재명 그 격차는 훨씬 적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오세훈, 송영길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격차는 큰데 네,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되겠죠. 김동연, 김은혜는 지금 뭐 엎치락뒤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남춘, 유정복도 박남춘이 조금 밀리는 것 같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거기에는 이정미 대표도 출마하셔서 갖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천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박빙의 싸움인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움이 저는 장기 도움이냐 단기 도움이냐. 그렇죠. 아마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소모되고 아마 이게 길게 볼 수 있는 카드로서의 어떤 성격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는 만약에 도움이 돼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당선이 당연히 되고 박남춘도 당선되고 김동연도 당선되고 송영길은 약간 석패. 그러니까 최상의 선택이 나오면은 이재명이 그래도 좀 유지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좀 성과가 적었을 때 뭐 이런 얘기 민주당 분당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제 완전 소모됐을 때 그럼 차기 다른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종종 슬슬 흘리는 건지 나오는 건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금 김원준 씨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그렇죠. 성남이 자신의 정책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분당이 또 이런 대장동도 걸려 있고, 그렇죠. 자신의 또 뭐 이게 거주지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인천으로 간다. 물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한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주는 약간의 어떤 이 마이너스 요인들은 있겠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재명으로서는 어쨌든 승부수 같다. 이재명의 승부수가 아니고 민주당의 승부수. 민주당의 승부수죠. 어쩔 수 없이 밀린. 이재명한테는 좋은 승부수 같지는 않고.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제 분당갑은 이제 분당갑 안철수 이게 또 이준석이 고춧가루 뿌릴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과 안철수의 관계도 묘한 게. 안철수가 당선돼서 들어오면 어쨌든 차기 당권이든 어쨌든 당 대표를 선거를 또 할 건 아닙니까? 저는 가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의 트레이너 같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새끼.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로 가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철수가 가만히 그냥 무혈 입성하거나 조용히 그냥 연착륙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돌파하는 안철수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그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에 대한 약간의 어떤 거리두기 비판적 얘기하는 것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안철수가 당내로 의원으로 복귀하면은 상당히 이준석과 그것도 만만한 선거는 아니야. 분당갑이 김원혜 후보가 지난번에 0.7%인 김병 뭐죠? 김병관. 전 의원이었죠. 한테 0.7% 이긴 데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나 젊은 사람들이 많죠. 또 그렇고 분당이니까 뭐 그러겠죠. 뭐. 근데 이제 물론 저 안랩이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나의 연고는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누구야 저 이재명 후보는 인천 기항에는 무슨 연고가 있니? 뭐 이렇게 이제 자꾸 그렇죠. 야지를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이제 저쪽 김병관 후보가 또 나왔더라고요. 상대 쪽에는 전략공천의 쪽으로. 전략공천이니까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지만 안철수로도 사활을 걸겠죠. 근데 사활을 거는 만큼 본인이 전국적으로 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원래는 자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자기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3월 9일 대선 이후 지금까지 벌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모든 쟁점들에서 민주당이 다 앉아 보면 그렇죠.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검수완박, 용산 집무실, 그다음에 뭐 지금 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낙마까지 나온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서 원래 보통 보게 되면 자기 정부가 들어가는 허니문 기간 이런 게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들 몇몇들 강원도의 김진태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이 그렇게 많이 실릴 것 같지는 않고 여기다가 단기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그 선거 사령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 윤석열 정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닌가. 저는 사실 뭐 연결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따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시작해서 강요들이 이야기해야지. 예, 그 밥의 그나물들. 그래서 이 아이고 이렇게 저기 반찬이나 우린 건건이라고 해요. 건건이가 뭐야? 반찬을 건건이라고 해요. 전라도 쪽에서는 전라도나 이 저기 기호지방에서는 시원찮아. 시원찮고 이 특히 김태호라든가 아니면 비서관 중에서 저 문제적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얘기를 해야죠.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하는 분위기로 나간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 어떤 재기라거나 재진입 이런 과정에서는 저는 마이너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안철수는 어쨌든 뭐 총리도 안 한다고 했고 지금 국민의힘 합당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지분이나 영향력도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뭐 예.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려면 국회의원 신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분담갑. 그래서 뭐 잘 연착륙 되면 또 이제 안철수의 생명 연장은 또 이어질 거라고 그렇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월 9일 대선 이후에 1차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어. 2차 벌어진 게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싸움이 더 커졌지. 집무실 싸움보다. 그리고 그건 아마 헌법재판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또 더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것 같고. 근데 세 번째가 그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이게 애매한 게 그잖아요. 지난번에 전 방송을 얘기했지만 역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장관을 제일 많이 임명한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동훈이 어떻고 저 누가 어떻고 다 시비 걸고 해봤자 청문 보고서가 안 되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명분들은 문재인 정부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지금 김인철 낙마했지만 정호영 정도만 낙마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준 보고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다 임명할 거다. 임명은 당연히 할 것 같고 한동훈 가지고 아무리 저기 민주당 정의당 그 시비 거는데 결정적으로 뭐 이게 없으면 김인철 그 방석집 정도에 그게 없으면 임명은 갈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걸고 있는 게 총리잖아요. 한덕수는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되면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이슈가 이건데 한덕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근데 사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이거죠. 그럼 한덕수 없이 간다. 총리 없이 간다.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호 임명하고 권한대행 체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 같아요. 사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윤석열. 그런데 지금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지금 그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인가 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죠. 지금 뭐 이시원 지금 전 검사 맞죠? 네 맞아요. 전 검사 징계 받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서울시 소위 이제 서울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증거 조작을 증거 조작한 사건 결국 최종적으로는 유우성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고. 됐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법원에서 그리고 증거 조작에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을 이시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검사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확실히 받은 거고 정직 1개월을 받았고 원래 내사해 가지고 혐의가 있으면 뭔가 이거 사법처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 거죠. 그건 무혐의 처리를 한 거고 그 그렇죠. 무혐의 처리를 누가 했냐면 정진웅 검사가 한 거예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 형사 제1부 한동훈이랑 몸싸움 한동훈한테 찝쩍거리다가 개박살난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의 그 추미애 박범계 라인에 이었던 정진웅 검사가 이시원 검사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확정하고 정직 1개월로 그러니까 처리됐던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소위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죠. 검찰 과거사에 대한 평가 속에서 대표적인 권한 남용 사건으로 이제 공개 사과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 그 사건의 담당 검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뭐 담당 핵심 주임 검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담당 검사의 한 명이었던 이 이시원 검사를 그것도 공직기강 권력 남용 조작 사건의 담당자를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한 또 이제 비난 여론이 벌떼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윤 당선자는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사람을 이렇게 아니면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좀 심한 것이 아닐까. 심하지. 이거는 그냥 비서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별로 그렇게 큰 다른 뭐 장관이나 총리에 비해서 그 급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청와대 핵심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청와대가 이 행사하는 게 그 공직자에 대한 문제인데 공직기관 비서관이야. 그렇죠. 근데 공직기관의 비서관이 너 대표적인 권력 남용 사건의 당사자야. 이거는 뭔가 언밸런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통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를 보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비난해왔던 검찰공화국 된다. 이게 검사들이 그냥 옛날에 치면 그 누구야 저기 우병우 전두환 때 육법당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사 출신들이 다 한다. 그렇죠. 뭐 그런 말처럼 윤석열 집행부, 윤석열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검사 출신들이 요직도 다 찾아갈 거다. 뭐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이 윤석열 집행부의 그 인선의 특징은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중용과 관료에 대한 중용이야. 기존 관료. 기존 관료. 어떤 뭐 정부 외부에서 시민사회에서 뭐 전문가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료들 고시 출신들이라든가 또 뭐 특히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보니까 노동 관련된 비서관도 노동부 기조실장, 그러니까요. 복지 관련된 비서관도 보건복지부 뭐 기조실장 이런 관료들에 대한 중용과 그다음에 이제 검사 어쨌든 검사 출신이죠. 검찰 출신들에 그렇죠. 대한 중용인데 이 이시원 검사 이건 보면 여기서 백미인데 그렇죠. 이건 미친 인사죠. 그게 뭐 윤석열까지 안 갔겠지 아마 그 전에서 정리가 됐을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걱정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고시 출신들이라든가 이제 계속 그 관료들의 나쁜 행태들을 많이 봐왔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노무현 정부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른 시민단체의 다른 외부적인 어떤 인력들을 뭐 어공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투여를 하면서 조금 어긋나는 면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섞으면서 이렇게 해온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명박 때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관료들만 쭉 했던 사람들을 비서관 아니면 강요들로 집어넣는 것이 이게 사실은 좀 적절할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근데 이 이시원 전 검사 그 공안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의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하는 건 비서관이라는 직급과 무관하게 이 정부의 인사 방향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 모니터링을 안 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한 거겠죠. 근데 이거는 리바이벌이에요.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청문회 보고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 임명을 제일 많이 한 게 문재인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 꼴 날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듯이 지금
이 이시원 검사의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을 보면서 전 떠오르는 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게 박형철 변호사였는데 박형철.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야.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박형철 판사 출신 아니야?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당시 뭐 이 노동 탄압 중에서 대표적인 악질적인 노조 파괴 사업장. 노조의 모든 소송을 걸어서 그냥 작살낼 그게 가벌 오토텍 사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측 대리인인데 가벌 오토텍 예. 그 사측 대리인 수준을 넘어서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또 고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조에서 시비를 건 것에 대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측의 어떤 노동조합 파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박형철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그것도 반부패야. 지금도 이시원 검사가 문제가 되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의 권한 남용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2017년 그 문재인 정부의 첫 반부패 비서관 뭔가 청렴하고 그죠? 뭔가 부패에 대해서 칼 갖고 이런 사람의 이미지를 대표적인 그 노조 파괴 사업장의 어떤 사측의 대리인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하니까 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 시비보다 이 사람은 반부패 비서관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고 시민사회에서 좀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임명했잖아요. 임명했죠. 저는 임명을 강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민주총회 와가지고 그냥 깽판을 쳤어요. 지금 이제 봐야 알아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새 출발하고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고춧가루 왜 뿌리냐 이러면서 생 난리를 쳤거든. 근데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 정치가 무서운 게 거기에 그 비서관 어떤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역할의 적정성, 어떤 업무의 적정성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팬덤이죠. 그러니까 이 보스가 임명한 자가 누구든 그냥 다 옹호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꼴이 난 게 윤석열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 최고가 윤석열 꼴이 나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 안 된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했는데도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의 인물됨과 훌륭함에 의해서 당선됐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테제로 당선된 측면이 강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 상당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는 분명히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부에서도 많이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신된 용어가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을 안 할 거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부분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게 청문회장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팬덤 정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만나는 큰 부작용이 이런 것이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하고 지금도 정부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박형철이든 지금 이시원이든 이런 사람을 거기 절대 되면 안 될 사람들을 넣어버리니까 그 감당은 결국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힘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자가 아니고 국힘의 이제 이 국민의힘의 정통 이 성골들이 아니고 바깥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보수정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가 이제 이게 작살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기대였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장차관 임명하는데 볼 때는 그 완전 원래대로의 그 기득권 청내에서 그냥 수혈하고 그렇죠. 지편한 검찰에서 인사를 갖다 쓰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쪽에서는 이명박 때 했던 애들 다 갖다 쓰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면모. 물론 새로움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의 가능성이 계속 닫히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실제로 강요 중에서 그나마 고개가 끄덕여지는 강요들은 한둘 정도. 그것도 이제 그 관료를 오래 했는데 그 업무에 능통한 뭐 도덕적인 건 떠나서 그거. 그리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은
거의 대부분 하자들이어서 이게 어떻게 그냥 뭐 하겠다는 건 확실히 한 거겠죠. 그것도 역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면 결국은 비선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비판을 해. 그러면 너는 이전에 이랬잖아. 이런 말들 있잖아요. 비판을 하면 너 이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이게 서로의 정당성을 해주는 악순환 고리. 그 이번에 그잖아요. 금수환박 관련해서도 원래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합의를 했잖아. 그걸 뒤집었잖아. 뒤집으니까 이게 또 완전히 이제 명분에서 좀 밀린 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원래 법사위원장은 하반기는 상반기는 민주당이 하고 그것도 논란이 저도 전투였잖아.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국힘이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시 민주당이 번복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꼴불견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런 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국힘과 윤석열을 저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꾸로 그 내로남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 불만과 뭔가 이 혐오 때문에 모든 게 윤석열을 정당화하는 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멘탈을 잡는 게 자기 멘탈을 유지하고 이놈이 잘못하면 이놈 비판하고 저놈 잘못하면 저놈 비판하고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심지어는 정의당 나부랭이도 그리고 좀 비판적 정의당은 나부랭이야? 몰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국민으로 정의당 나부랭이라니. 제가 그런 말 했나요? 지금 얘기해서 이은주 이은주 그 뭐냐 그 저 대표하고 우리 유호정 원내대표 나부랭이를 한 말은 뭐냐면 이 양쪽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욕하겠지. 뭐 당연히인데 새로운 희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새로운 희망이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 우리 인디고님이 헤어 하셨나요? 한 헤어라는 게 머리 얘기하는 거죠? 난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쳤어요. 인디고님만 어디가 있네. 자, 뭐 잘랐어요. 자, 오늘 5월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의 막장 토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본격적인 이제 지방선거 이제 선거 운동이 또 본격화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뭐 막장으로 좀 아니 우리는 뭐 구로구청장 후보 이런 건 없어? 막장 토론이 무슨 구로구청장 데려다 놓고 뭐 서울시장 부를까? 서울시장 안 오지. 구로구청장 정도는 올 수 있잖아.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돼?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송님 기대까지는 아니었고 기대가 아니라 예상을 했던 거죠. 저는 요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어버이날 식사라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